제 이름은 박정숙, 올해 78입니다. 서울 성북구에서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가지고 세를 받으며 살고 있지요. 사람들은 저더러 자식 복은 없어도 돈 복은 있다고들 합니다. 맞는 말일지도 모르지요. 하늘에 있는 남편과 둘이서 평생 동대문에서 식당 일을 했습니다. 손에 물 마를 날 없이 남들 놀러 갈 때 주방에 처박혀서 악착같이 벌고 아껴서 이룬 재산입니다. 하나 있는 아들은 번듯하게 잘 키워서 미국으로 장가 보냈습니다. 제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남편 가고 아들마저 멀리 떠나고 나니 이 너른 집에 저 혼자만 덩그러니 남았더군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자식 앞길 막는 늙은이가 되기 싫었고 저 혼자서도 얼마든지 꼿꼿하게 잘 살 수 있다고 믿었지요. 그 믿음이 깨진 건 재작년 겨울입니다. 욕실에서 미끄러져 무릎을 크게 다치고 맙소사 수술은 잘 됐지만 예전처럼 맘대로 걷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이 난리가 났지요. 당장 들어오네, 사람을 붙이네 하더니만 결국 자기가 아는 사람 통해서 요양보호사를 한 분 구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김 선생을 처음 만났습니다. 나이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인상이 참 서글서글하고 고왔습니다. 첫날부터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그러더군요. 어머니, 앞으로 제가 어머님 따를게요. 그 결심을 하고 며칠 뒤 저는 늘 일을 맡기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 재산 문제이니 남들 알게 할 것도 없고 조용히 처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유언장 대용으로 신탁을 하는 방법도 있고 살아있을 때 증여하는 방법도 있다며 여러 가지 복잡한 서류 이야기를 늘어놓더군요. 그런 건 나중에 서류 보면서 다시 설명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고마운 사람에게 제 재산 일부를 좀 떼어주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아들 모르게 그리고 나중에라도 말이 안 나오게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그것만 알려주세요. 회장님 변호사는 늘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상속이라는 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자제분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나중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같은 복잡한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변호사의 말이 길어지는 걸 듣고 있자니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그냥 고마운 사람한테 고맙다고 표시 좀 하겠다는데 무슨 법이니 소송이니 따질 게 그리도 많은지요. 일단은 알겠다고 나중에 김 선생이랑 같이 한번 찾아뵙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 선생에게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괜히 이 사람 마음만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닌가, 그런저런 고민으로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이 고단했는지 그날따라 유난히 낮잠이 쏟아졌습니다. 김 선생이 점심상을 물리고 저는 늘 그렇듯 거실 소파에 기대어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아니, 반쯤은 잠에 빠져들고 있었지요. 불편한 거 있으면 뭐든 말씀하세요. 솔직히 처음엔 경계했습니다. 평생 사람 상대하는 장사를 해온 탓에 그저 일 때문에 하는 소리려니 저 사람도 돈 받고 일하는 거려니 하고 선을 그었지요. 그런데 김 선생은 정말 달랐습니다. 제가 입맛이 까다로워서 아무거나 잘 안 먹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옛날에 친정어머니가 해주시던 방식 그대로 나물 반찬을 무쳐오고 제가 좋아하는 연속국 하는 날이면 미리 과일까지 깎아서 대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릎 아프다고 하면 밤새 주물러 주는 건 기본이고 날씨 좋은 날이면 휠체어를 밀고 공원에 나가 제 말동무가 되어 주었습니다. 제가 평생 살아온 이야기,
식당 하면서 속 썩었던 일 남편 먼저 보낸 허전함까지. 김 선생은 묵묵히 때로는 자기 일처럼 눈시울을 붉혀가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반면에 미국에 있는 아들은 어땠을까요? 매주 영상 통화를 걸어오긴 했지만 화면 너머로 보이는 손주들 재롱도 잠시뿐. 결국엔 엄마 괜찮아. 김 선생은 잘해줘. 이런 안부만 묻고 끊기 바빴지요. 물론 제 아들 착하고 효심 깊은 아이입니다. 하지만 멀리 있는 아들은 어쩔 수 없이 아들이고 가까이 있는 남은 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게는 그게 반대가 되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김 선생이 멀리 있는 아들보다 훨씬 더 딸 같고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명절이 되면 그런 마음이 더 커졌지요. 아들 내외는 비행기 표값이 비싸다, 일이 바쁘다, 핑계로 몇 년째 얼굴 보기도 힘든데 김 선생은 명절에도 쉬지 않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혼자 있으면 적적할까봐 자기가 끓인 떡국이라며 손수 끓여서 제 앞에 상을 차려주더군요. 그 떡국을 받아 먹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왜 우세요? 떡국이 맛이 없으세요? 아니야. 너무 고마워서 그렇지. 김 선생 없었으면 이 명절에 나 혼자 다 식은 밥에 물이나 말아 먹었을 텐데. 내 아들도 못하는 걸 김 선생이 해주네.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어머니 딸이라면서요. 우리 아들도 멀리 있어서 어머니 마음 다 알아요. 그러니 저라도 잘해드려야죠.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람한테는 내 재산 일부라도 떼어줘야겠다. 마음을 먹게 된 것이 말입니다. 제가 죽고 나면 이 건물이며 현금이며 다 아들 몫이 되겠지만 정작 내 마지막을 지켜주고 내 손발이 되어준 건 김 선생 아닙니까? 아들이 알면 서운해할지 몰라도 이건 고마움에 대한 제 성의이자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했지요. 아들 몰래 변호사를 만나서 김 선생에게 합법적으로 유산을 증여할 방법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내가 죽기 전에 김 선생 아들 장가갈 때 보태 쓰라고 집이라도 한 채 사줄까, 아니면 이 상가 월세 나오는 것 중에 일부라도 김 선생 앞으로 돌려놓을까, 그런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심을 하고 며칠 뒤 저는 늘 일을 맡기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 재산 문제이니 남들 알게 할 것도 없고 조용히 처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유언장 대용으로 신탁을 하는 방법도 있고 살아있을 때 증여하는 방법도 있다며 여러 가지 복잡한 서류 이야기를 늘어놓더군요. 그런 건 나중에 서류 보면서 다시 설명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고마운 사람에게 제 재산 일부를 좀 떼어주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아들 모르게, 그리고 나중에라도 말이 안 나오게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그것만 알려주세요. 회장님 변호사는 늘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상속이라는 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자제분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나중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같은 복잡한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변호사의 말이 길어지는 걸 듣고 있자니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그냥 고마운 사람한테 고맙다고 표시 좀 하겠다는데 무슨 법이니 소송이니 따질 게 그리도 많은지요. 일단은 알겠다고 나중에 김 선생이랑 같이 한번 찾아뵙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 선생에게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괜히 이 사람 마음만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닌가, 그런저런 고민으로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이 고단했는지 그날따라 유난히 낮잠이 쏟아졌습니다. 김 선생이 점심상을 물리고 저는 늘 그렇듯 거실 소파에 기대어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아니, 반쯤은 잠에 빠져들고 있었지요.
김 선생은 제가 깊이 잠들었다고 생각했는지 조용히 거실을 치우고는 베란다 쪽으로 나가더군요. 아마 전화를 하려는 모양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제 앞에서는 통화를 삼가고 저렇게 베란다에 나가서 조용히 하곤 했습니다. 그 속 깊은 배려에 저는 꼬박꼬박 전화비라도 보태 쓰라며 용돈을 쥐어주곤 했지요. 그날도 누구랑 저렇게 통화를 하나 아들인가. 반쯤 감긴 눈으로 무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김 선생의 목소리가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들렸습니다. 항상 맑고 상냥하던 목소리가 아니라 뭔가에 잔뜩 짜증이 난 듯하고 날카롭게 귀에 박히는 목소리였습니다. 아, 그래서 어쩌라고. 나도 지금 그 영감 비위 맞추느라 죽을 맛인데 너까지 왜 이렇게 보채? 영감. 그 순간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저건 분명 저를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소파에 누워 잠든 척 숨소리만 색색 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방망이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돈. 아주 입만 열면 돈이지? 너 그 사업 자금 보태주려고 내가 지금 이 늙은이 집에서 무슨 짓까지 하는 줄 알아? 김 선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 아들과 통화하는 것이로군요. 자기 아들 사업 자금이라는 말에 제 머릿속은 이미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됐고. 지금 그 영감탱이가 나한테 재산 좀 떼어주려고 하는 것 같아. 아주 그냥 나 없으면 하루도 못 사는 줄 안다니까. 얼마 전에 변호사한테 전화하는 거 보니까 슬슬 작업을 시작한 모양이야.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한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거실에서 통화하는 걸 방 안에서 귀 기울여 듣고 있었던 겁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보여준 그 모든 친절과 눈물이, 그 살가웠던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말인가. 아니, 근데 고작 집 한 채 사주겠다. 이딴 소리 할까봐 내가 지금 속이 터지는 거야. 내가 지금 그걸 바라고 이 고생을 하냐. 아들 너 잘 들어. 저 영감, 여기 성북동에 상가 건물 하나 있어. 월세만 해도 어마어마하다고. 내가 노리는 건 그거야.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아서, 아니,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아서요. 내가 노리는 건 그거야. 김 선생의 그 차가운 한마디가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 푸아 신경 쓸 것도 없어. 아주 화면으로만 효자 노릇하는 등신이야. 내가 맨날 그 영감한테 아드님은 그래도 어머니 생각 많이 하시네요 하고. 바람 넣어주면 김 선생이 내 아들보다 낫다. 김 선생이 내 딸이다. 이러면서 나만 더 철석같이 믿는다니까. 아주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 지금. 그러니까 너는 닥치고 좀 기다려. 내가 알아서 저 영감 재산 최대한 많이 뜯어낼 테니까. 어설프게 집 한 채 받고 떨어질 생각 없어. 아예 이 건물 통째로 나한테 상속하게 만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좀 조용히 하고 있어. 알았어. 김 선생은 그렇게 한참을 더 아들과 작당 모의를 하더니 전화를 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꼭 감고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바랐습니다. 제발 꿈에서 깨어나면 상냥한 김 선생이 저를 보며 웃고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베란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제 앞에 다가온 것은 악몽보다 더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아이고, 주무시는 모습이 꼭 아기 천사 같으시네. 제가 따뜻한 물 한 잔 가져왔어요. 일어나서 드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영감탱이, 등신이라며 저를 모욕하던 그 입으로 어떻게 저렇게 다정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는 여전히 천사 같은 얼굴을 한 김 선생이 따뜻한 물이 담긴 컵을 들고 저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저는 속에서 치미는 구역질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마워요.
목소리가 벼락 맞은 나무처럼 갈라져 나왔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감추기 위해 두 손으로 컵을 꽉 쥐어야 했습니다. 어머니,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혹시 어디 불편하세요? 제가 또 무릎 주물러 드릴까요? 김 선생이 걱정스럽다는 듯 제 이마를 짚으려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몸을 뒤로 뺐습니다. 그 더러운 손이 내 몸에 닿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잠을 설쳤더니 좀 피곤해서 그래. 나 방에 들어가서 좀 더 누워 있을 테니까 김 선생도 이만 퇴근해요. 오늘은 내가 좀 쉬고 싶네. 어머니, 그래도 저녁은 차려드리고 가야죠. 됐어. 내가 알아서 챙겨 먹을 테니까 그냥 가라고. 저도 모르게 꽥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김 선생도 저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김 선생에게 이렇게 큰 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김 선생은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다시 상냥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럼 푹 쉬시고요. 저녁 꼭 챙겨 드셔야 해요. 내일 아침 일찍 올게요. 김 선생이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저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도 내지 못하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보다 낫다고 내 딸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그것도 내 전 재산을 노린 사기꾼 취급을 당했다는 사실에 분노와 배신감으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박정숙이 누굽니까? 평생을 억척같이 살며 이만큼 이룬 사람입니다. 언제까지고 주저앉아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 내가 내 재산을 노리고 연기를 했다면 나도 너를 잡기 위해 연기를 하마.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는 평소와 똑같은 모습으로 김 선생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날 김 선생은 어제 제가 화를 낸 것을 의식했는지 평소보다 더 살갑게 굴었습니다. 어머니, 어제는 푹 주무셨어요? 제가 어머니 좋아하는 굴비 사왔는데 아침에 구워드릴게요. 그래요. 고생했네.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다 들어주는 척 해줄 테니. 그날부터 저의 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단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 여자가 자기 입으로 자기 속셈을 떠들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며칠 뒤 시장에 장을 보러 간다며 외출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전파상에 들러 가장 작고 성능 좋은 녹음기 하나를 샀습니다. 가게 주인에게는 내가 깜빡깜빡해서 의사 선생님 말씀 녹음해두고 들으려고 그런다고 둘러댔지요. 그 작은 녹음기를 제 옷주머니 깊숙한 곳에 항상 지니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 선생 앞에서는 일부러 더 외로운 척 아들에게 서운한 척을 했습니다. 김 선생 아들놈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이번 설에도 못 들어온다네. 뭐가 그리 바쁜지 이 늙은 어미는 이제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도 없나 봐.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드님이 얼마나 어머니 생각하시는데요. 됐어. 말로만 그러는 거 지겨워.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제 미국 아들보다 내 옆에 있는 김 선생이 더 의지가 돼. 정말이야. 제 말에 김 선생의 눈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놓칠세라 저는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김 선생. 내가 김 선생한테는 정말 뭔가 크게 하나 해주고 싶어. 내 딸처럼 생각해왔는데 빈말로만 그럴 게 아니라 정말 내 재산이라도 좀 나눠주고 싶은 심정이야. 제 말이 끝나자마자 김 선생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세요? 어머니, 저 그런 거 바라고 어머님 모신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저는 그냥 어머니가 건강하게 제 곁에 오래오래 계셔주시면 그거로 좋게요. 그렇게 말하는 김 선생의 목소리는 감동에 겨워 살짝 떨리기까지 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연기였지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제 주머니 속 녹음기는 그 가증스러운 목소리를 차곡차곡 담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 진심이야. 변호사한테도 다 이야기해놨어. 내가 김 선생한테 상가 건물 하나라도 증여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뭐 서류가 복잡하다고는 하던데 나는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어머니, 그런 복잡한 일은 제가 아는 사람 통해서 알아보면 돼요. 괜히 변호사 같은 사람들 쓰면 돈만 많이 들어요. 제가 아는 법무사 동생이 있는데 아주 일 처리가 깔끔하거든요. 제가 그 사람 통해서 한번 알아봐 드릴까요? 걸려들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꼬리가 잡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 줄 수 있어. 아이고, 그럼 내가 너무 고맙지. 역시 김 선생밖에 없어. 그날 이후로 김 선생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는 법무사 동생이라는 사람과 통화하는 횟수가 부쩍 늘었습니다. 물론 제가 잠들었거나 안 보는 척할 때를 골라서 말입니다. 저는 그때마다 녹음기를 켜고 소파에 누워 잠든 척을 했습니다. 응, 어제 내가 슬쩍 떠보니까 상가 하나 증여하겠다고 하더라고. 아니, 상가 하나로 안 되지. 아예 그 영감 재산 관리 자체를 나한테 맡기게 해야지. 응, 그래서 말인데 그 영감이 요즘 치매기가 좀 있는 것 같다고 병원 기록 같은 거 만들 수 없을까? 정신 멀쩡할 때 증여받는 것보다 약간 오락가락할 때 내가 관리인 자격으로 서류 처리하는 게 훨씬 쉽잖아. 저는 녹음되는 그 내용을 들으며 공포에 가까운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 여자는 그저 내 돈을 탐내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아예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내 전 재산을 합법적으로 가로챌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법무사 동생이라는 작자도 한패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잘 잊어버리시죠? 제가 어머니 드시라고 좋은 약 지어왔어요. 이거 드시면 기억력도 좋아지고 그럴 거예요. 어느 날 김 선생은 정체 모를 한약 봉지를 들고 와서 저에게 억지로 먹이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약을 받아들고는 고맙다고 이따가 꼭 챙겨 먹겠다고 말하고는 김 선생이 퇴근하자마자 그대로 변기에 쏟아버렸습니다. 그 약에 무슨 성분이 들어있을지 알고 먹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증거는 차고 넘칠 만큼 모였습니다. 녹음기에는 김 선생이 자기 아들과 작당 모의하는 내용, 그 법무사라는 작자와 통화하며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 계획을 세우는 내용까지 아주 상세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이 연극을 끝낼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엄마야. 아무것도 묻지 말고 당장 내일 비행기로 한국에 들어와. 변호사도 같이. 제 아들은 제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평생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뒀던 어미가 그렇게 다급하고 단호하게 말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들은 군말 없이 다음 날 새벽 비행기로 늘 저를 봐주던 변호사와 함께 집으로 닥쳤습니다. 밤을 새워 날아온 아들의 얼굴은 피곤과 걱정으로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변호사님은 왜? 왔어. 잘 왔다. 일단 방에 들어가서 이거부터 들어봐. 저는 아들과 변호사를 안방에 앉히고 그동안 녹음했던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듣고 있던 아들의 얼굴이 김 선생이 저를 영감탱이라고 부르는 대목에서부터 불그락푸르락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던 그 끔찍한 계획을 듣게 되었을 때는 아들은 주먹으로 자기 무릎을 내리치며 낮은 욕설을 뱉었습니다. 이런 미친. 어머니, 이걸 지금까지 혼자 다 겪으신 거예요?
아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울먹였습니다. 그동안 어머니 혼자 두어서 죄송하다고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아이처럼 엉엉 울더군요. 변호사 역시 회장님, 이건 명백한 사기 미수 및 여러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라며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일을 마무리 지어야지요. 내가 저 여자를 오늘 이 집으로 부를 겁니다. 두 사람은 내가 나오라고 할 때까지 이 방에서 조용히 듣고만 계세요. 아들, 너는 특히나 내가 부르기 전에는 절대 나오면 안 된다. 알겠니? 저는 아들을 다독여 방 안에 들여보내고 아무렇지 않게 김 선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부러 더 밝고 기운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김 선생, 나야. 오늘 바쁜 일 없으면 오후에 우리 집으로 좀 와줄 수 있어. 응, 그 법무사 동생이랑 알아본 거 말이야. 오늘 아예 서류를 좀 정리했으면 해서. 내가 고마워서 봉투도 하나 두둑이 준비해놨지. 그러니까 꼭 와요. 전화 너머로 김 선생의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요, 어머니. 바로 가야죠. 제가 맛있는 거라도 사갈까요? 저는 빈손으로 와도 된다며 상냥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김 선생이 평소보다 훨씬 더 밝은 얼굴로 거실에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고급 과일 바구니까지 들려 있었지요. 아마 오늘 드디어 제 재산을 손에 넣는다고 생각했겠지요. 어머니, 저 왔어요. 아이고, 오늘 얼굴이 참 좋아 보이시네요. 그래요. 김 선생도 오늘 얼굴이 참 환해.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그럼요. 어머니 좋은 일 도와드리러 가는데 제 기분이 날아갈 것 같죠. 김 선생은 제 옆에 살갑게 앉아 소파 팔걸이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제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녹음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김 선생, 내가 오늘 김 선생 부른 건 정말 고마워서 그런 거야. 아이 뭐려 어머니. 내가 김 선생이 내 아들보다 낫다고 생각했어. 내 딸이라고 생각했지. 저도 어머니가 친정엄마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 김 선생이 우리 집에 처음 온 날부터 지금까지 나한테 해줬던 말들 내가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다 기억하고 있거든. 오늘 그거 김 선생이랑 같이 듣고 싶어서. 네? 어머니 그게 무슨... 김 선생의 얼굴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 그래서 어쩌라고. 나도 지금 그 영감 비위 맞추느라 죽을 맛인데. 거실에는 김 선생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선생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녹음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영감, 여기 성북동에 상가 건물 하나 있어. 월세만 해도 어마어마하다고. 내가 노리는 건 그거야. 미국에 있는 아들. 푸아, 신경 쓸 것도 없어. 등신이야, 등신. 그 영감이 요즘 치매기가 좀 있는 것 같다고 병원 기록 같은 거 만들 수 없을까? 김 선생은 사색이 되어 테이블 위에 녹음기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빨랐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다시 제 주머니에 넣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때? 김 선생. 다 기억나? 내가 나한테 했던 그 주옥 같은 말들. 어머니 그게 이건 오해예요. 제가. 김 선생이 횡설수설하며 바닥에 무릎을 꿇으려던 바로 그 순간 제가 안방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제 나와도 된다. 안방 문이 열리고 시퍼렇게 질린 얼굴에 제 아들과 무표정한 얼굴의 변호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김 선생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제 아들이 금방이라도 달려들어 저 여자의 머리채라도 잡을 기세였지만 제가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변호사가 김 선생 앞에 서류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김 선생, 맞으시죠? 저는 박정숙 여사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지금 들으신 내용은 명백한 사기 미수 및 협박, 주거 침입 등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조용히 경찰서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제야 김 선생은 정신이 들었는지 제게 기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제 다리를 붙잡고 울며 불며 애원하더군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 아들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잠깐 눈이 멀었나 봐요.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어머니, 저는 저를 붙잡은 그 손을 힘주어 뿌리쳤습니다. 어디서 그 더러운 손을 내 몸에 대? 그리고 누가 내 어머니야? 너 같은 딸, 너 같은 사람 둔 적 없어. 내 앞에서 어머니 소리 한 번만 더 해봐.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회장님, 용서? 너는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내 전 재산을 뺏으려고 했어. 그런 너를 내가 용서할 것 같아.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리고 한 번만 더 내 눈앞에 띄거나 어디 가서 내 이름 들먹이면 그때는 이 녹음기 들고 내 아들 사업장이고 경찰서고 다 찾아갈 거야. 내가 오늘 가져온 그 과일 바구니 그거나 들고 당장 꺼져. 김 선생은 울면서 자기가 들고 온 과일 바구니를 비틀거리며 챙겨 들고는 도망치듯 현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들이 저를 부축해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다 죄송해요. 어머니 혼자 이런 일 겪게 하고 이런 꼴 당하게 하고 저는 정말 불효자식입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아들의 머리를 쓸어주었습니다. 화도 나고 원망도 했지만 저렇게 눈물 콧물 다 흘리며 사죄하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또 약해지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아들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들은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가 모시겠다고 어머니 혼자서는 절대 안 두겠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아들 내외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와 함께 새로운 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무릎은 여전히 시큰거리고 가끔 그날의 악몽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었지만 동시에 제 자신에 대한 믿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이 제 곁에 다시 돌아왔으니까요. 평생 악착같이 모은 내 재산, 이제는 나 자신과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 어떻게 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이박정숙이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많이 힘이 될 것 같네요.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